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세계적인 공부 수재들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부터 공부 잘하신다는 분들 합격기라든지 수기, 인터뷰 같은 것들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설지로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분이 너무 이렇게 문제집만 볼 때 솔루션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지라는 건 교과서의 일부고 교과서의 일부를 가지고 인풋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진짜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정신 에너지가 5칸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인풋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할 거예요. 일단 인지할 때 한 번 소모하고 이해할 때 한 2칸 정도 소모할 거고 암기할 때 한 또 2칸 소모해요. 이러면은 에너지 벌써 다 써버리고 없어요. 이때 억지로 아웃풋하면 효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점검까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은 공부를 안 했던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했던 데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를 대비를 잘할 때 점수가 올라가냐면 효율이 높아지냐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쳐내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제가 중고등학생 분들과 또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나왔던 문제 또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나왔던 문제만 나온다가 공부법계의 정설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 나온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감을 믿지 마시고요. 강사님을 믿지 마세요. 변호사님 강사님이 공부 전문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인생의 일부잖아요. 수험기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인데 다르게 말하면 공부라는 건 인생의 일부. 공부 전문가는 인생 일부의 전문가예요. 우리 자녀의 공부 전문가는 인생의 전문가는 자녀 또는 내가 돼야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검증하고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보내되 내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통계를 믿으셔야 돼요. 통계를.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는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시험입니다. 여기는 기출문제가 다 공개돼 있어요. 이거 왜 공개할까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원 강사님들 요즘은 너무너무 스킬이 많이 발달해서 그게 안 보이지만 옛날 저희 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고 일타 강사가 되시는 분들의 형성 과정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 기출문제 분석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봤다. 이거를 계속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강의의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5년간의 수능 만점자분들 인터뷰 한번 보시면은 또 성인 시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조리 기출문제를 아마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풀었다라는 건 푸는 과정 속에 인풋이 거의 다 됐다는 거고 어느 범위에서 시험이 나온지 알게 됐다는 거죠. 실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온지 알고 있어요? 한국사 이런 거, 성인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석기 시대에서 보통 멈추시잖아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면 공부 많이 했다. 마제석기까지 했다. 이렇게 마제석기가 뭐지? 간석기인가 이렇게 하고 많이 한 움집이 뭘까 여기서 하는데 그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은 조선시대랑 대한제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데 출제자가 관심 있는지를 아는 게 바로 스킬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기출로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낼지 알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 대부분 갖고 계실 텐데 운전면허를 우리 도로교통법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냥 학원에서의 어떤 기출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으로 보고 그냥 가서 바로 치고 합격하죠. 요게 난이도랑 공부법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과 공부법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는 다른 문제예요. 해설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 방법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식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해보니까 어렵다 해서 공부법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세계의 많은 수재들, 우리나라의 수재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모두 해설지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교활한 공부법이라서 주루이 벤교호라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앞에 있는 인풋 단계를 다 건너뛰고 아웃풋 다 건너뛰고 바로 해설지로 간다 그래서 다이렉트니스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뛰어넘어서 공부한다. 또는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낙하산 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원하는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분들. 그래서 이걸 낙하산 공부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은 문제 답을 많이 알면 돼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문제 답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시험의 목적을 좀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창의적이고 사고력이 좋은 사람은 사실 성적을 잘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평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그 사람이 창의력과 사고가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수학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말 개념 하나를 가지고 무한의 응용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이 다 존재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빨리 가려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고 어느 정도 수정해낼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손쉽게 풀어요. 왜? 머릿속에 어느 정도 풀이법이 다 들어가 있죠. 미리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응용할까를 조금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만큼을 다 응용해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관을 쌓는 공부법이라고 하고 실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념, 예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그다음 뭐 연습 문제 순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외우면 되는 줄 아세요? 연습 문제까지 외우셔야 돼요. 기본, 예제, 연습 문제까지를 일단 그냥 외우세요. 정답을 보고. 변호사님 그러면 창의력이 안 생기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인도의 뭐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수학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은 그냥 교과서 하나 보고 모든 수학 문제 다 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남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풀어놓은 비법을 먼저 따라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장 한번 가보세요. 강사님들이 다 몇 도까지 돌리라고 가르쳐주지 않나요? 내가 지금부터 운전면허 이거를 혼자만 이걸 주차한 다음에 기능시험 아마 영원히 합격 못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책으로 낼 정도의 실력과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풀이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먼저 익히고 그 후에 나만의 풀이법을 만들었는데 늦지 않습니다. 독창적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걸 모두 다 한 후에야 독창적이어야 돼요. 근데 괴짜인 사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것만 해요. 이 사람은 점수도 안 나오고 계속 괴짜로 좀 풀이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의 빅히트 로또가 터지지 않는 한에서는 공부로서는 조금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형적인 풀이법을 모두 익힌 후에 응용하는 연습을 조금 가져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해설지의 흐름을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순서가 기존에는 교과서 보고 문제집 풀고 해설 봤다면 그게 아니라 해설 보고 문제 보고 시간 남으면 교과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을 한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지를 모두 만드는 것이 수재들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까 변호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지식을 입력하는 방금 말씀하신 게 문제집 해설 가지고 인풋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죠. 이러면 완벽한 이해예요. 그러면 인풋은 아까 3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봐주고 두 번째는 정밀하게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고 세 번째 암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해설지 가지고 할 때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일단은 문제집을 놓고 연한 형광펜을 하나 준비를 해줘요. 형광색 펜, 형광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여튼 뭐 빨간색, 분홍색 좋아요. 이거를 답을 먼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답이랑 문제를 봐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업적하면 뭐 개해조약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매칭이 되게끔 너 머릿속에 단어군을 연결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장 많이 답이 나오는 건 요거네. 시험장에서 정 모르겠으면 그냥 많이 봤던 단어만 맞춰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봐주세요. 요게 답이구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지문을 읽지 마시고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왜 이게 답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간다는 느낌을 조금 가져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공부해서 깎아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소조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 처음에는 답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알고 그냥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인지 알면은 그 다음에 해설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게 답인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해설을 단계에서는 인지를 하지 말고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고 나서.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지를 일단 외운 후에야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암기가 선행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설지를 통째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해설의 주된 근거, 논리가 있습니다.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밝혀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사라든지 이런 걸 예로 들면은 뭐 집현전을 협파했다는 거는 우리 세조 때의 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종, 그다음 집현전 협파, 세조 여기만 줄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외우고 세조 때는 집현전 협파한 건 세조야, 세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때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앞에 있던 뭐 우리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학자들을 조금 잠재우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줄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반대로 되게 성군의 어떤 우리가 신숙주가 막 자고 있으면 감기 걸릴까 봐 거기 가서 옷 덮어주는 그런 분 아닌가요?
이런 게 핵심적인 근거거든요. 이런 걸 머릿속에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후부터 뭘 한다? 나머지 선지들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는 왜 답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한번 나눠서 봐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식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실 이렇게 해놓고 학교 강의를 들으면 진짜 완벽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잘 없을 것 같고 아마 힘들 것 같고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 읽고 난 다음 보통 또는 강의를 듣고 학교 인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요즘 가니까 인강은 잘 학원 강의를 듣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조금 치트키라 그러죠. 게임에서 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은 방금처럼 문제집을 가지고 바로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 업적이라고 줄을 쳤어요. 밑줄을 쳐요. 그럼 틀린 부분 지편전 협하겠죠. 그 부분을 윗줄로 쳐주세요. 윗줄로. 그래서 내가 윗줄을 보면 왜 틀렸는지 떠오르게끔 하는 게 공부예요. 이건 언제지? 세조 때야. 성종인가? 이런 헷갈리면은 암기상이라고 따로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모아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이나 인강 언제쯤 들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오늘 혹시 내비 켜고 운전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은 내비 켜고 간 길을 절대 기억을 못해요. 다음에 그거 똑같이 갔는데 또 내비를 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집에 오는 길은 너무나 편하고 쉽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를 할 때 즐겁고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뇌 속에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또는 인강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뭘 알고 들어야 내가 즐거워져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이것 알고 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힘들고 낭비가 발생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건 미리 공부하고 갔다? 수업 시간에 잘 맞춰간다? 물론 그런 애들 한둘씩 있죠. 좀 약간 재수없는 애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까지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광펜을 꼭 선물로 주세요. 자녀한테 3가지는 선물로 주셔야 돼요. 첫째 형광펜, 둘째 독서대. 독서대가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공부를 할 때는 자세가 일단 좋아야 돼요. 내가 피곤하면 안 되는데 독서대가 없으면 책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는 자세예요. 자기 위해 준비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독서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높이로 좀 밑에다가 좀 받쳐서 이렇게 그냥 바로 보면 볼 수 있게 밑으로 보면 또 이제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다음 3번째 방석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딴 거 투자하지 마시고 의자하고 방석에도 투자를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허리랑 엉덩이가 편해야 여기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공부력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광펜을 선물해 줬을 때는 이제 아까 뭘 하면 된다 그랬죠? 맞아요. 내 학교 갈 거 다 힘들게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물가로 끌고 오는 게 나의 실력이에요. 부모님의 코칭 실력이에요. 형광펜으로 목차 한 번만 칠해볼래? 이 정도. 우리 색칠놀이 한번 해볼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방금 몇 개 정도 칠했어? 방금 뭐였어? 이렇게 하나씩 한번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애가 학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듣는 게 달라져요. 이게 이 내용이구나. 알게 돼요, 이게. 이게 예습이고 코칭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요 예습법을 저는 정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베스트 공부법은 미리 해설지, 문제집을 통해서 해설 문제 다 읽고 가는 건데 아마 이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인지 심리학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형광펜을 만들면 좋냐면은 과거에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 그랬어요. 한 번에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천재예요. 절대 안 돼요. 요즘엔 그래서 뇌과학이 조금 솔직해졌어요.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건 2-3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묶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혹시 어떻게 외우시나요? 010 줄 끊고 4자리 나오고 줄 끊죠. 근데 그거 없애고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총 11자리 나오잖아요. 11자리 외우는 것과 세 덩어리를 외우는 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덩어리를 지어주는 게 뇌에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11자리 숫자를 모두 기억하자가 아니라 3개만 기억하자고 할 때 전화번호가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것도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책이 쭉 있으면은 한 줄 한 줄 한 줄 이걸 교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지는 거죠. 형광펜으로 목차를 묶으면서 녹색 1개, 또 녹색 1개, 녹색 1개가 있네. 내일 3개를 공부하네라고 인식하는 학생과 내일 어려워 이렇게 인식하는 학생은 동기부여나 기억력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근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아이들의 공부 습관 또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잘 못한다.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냐? 처음에는 이제 보통 부드럽게 시작을 하죠. 공부 좀 하면 좋겠어. 그러다가 숙제했어? 이때부터 아주 짜증이 좀 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럼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까지 돼요. 이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최악의 코칭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난이도예요, 난이도.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난이도를, 과제를 주는 게 나의 코칭 실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등산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등산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에베레스트로 올라간다면 아마 다들 죽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뒷동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산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오대산 뭐 정복하고, 나중에 설악산 가고 뭐 지리산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걸 하면 안 돼요. 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때는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우리 아이한테 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 공부 대상을 잘 선정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두세 페이지 다 보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페이지로 나누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코칭이에요.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이 책에는 사실 두께가 존재해요. 변호사님 이 책이 한 페이지인데 무슨 두께가 있어요. PDF에 무슨 두께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은 이 종이 위에는 목차가 제일 먼저 있고요. 목차라는 레이어가 하나 입혀져 있고요. 포토샵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목차가 있고 그 위에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이 있고 나머지 보조 문장이 있어요. 모든 책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차랑 중심 문장까지만 있는 게 학원 교재예요. 인강 교재들. 학교 교재는 보조 문장까지 모두 다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내일 예를 들어서 5페이지가 학교 범위다 이럴 때는 3페이지만 봐가 아니고, 그렇게 코칭하지 마시고 아까 전처럼 레이어를 나눠서 오늘 목차만 한번 볼까? 보조 문장, 아니 중심 문장만 한번 볼까? 보조 문장까지도 볼까? 인강까지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코칭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집중을 잘 못하고 루틴이 형성 안 되는 거는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어려운 거는 정말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일단 안 치면 됩니다. 일단 앉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뭔가 집중을 하려면은 책상 앞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이한테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공부 3시간 할래, 4시간 할래가 아니라 일단 앉아보자는 조그만 약속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아까 뭘 한다? 치팅데이를 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너가 오늘 책상에 얼마 정도 앉아있어. 뭘 해도 좋아. 처음부터 공부 시키지 마세요. 대신에 공부 외적인 것도 시키지 마세요. 책상에 앉아서 게임하고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거 뭐 책상에 뭐 항상 게임에 앉아서 하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공부는 안 해도 좋지만 정말 좋아하는 뭔가를 하면 좋겠어. 책을 읽어도 좋고, 뭐 태블릿으로 너가 좋아하는 뭐 손흥민 선수의 일대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 다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얘가 뭔가 자꾸 읽게끔 유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 만화책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만화책을 보다가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전환만 시켜줄 수 있으면 돼요. 만화책은 세발 자전거 같은 거예요. 세발 자전거만 타면은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냐?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코치를 하는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2발 자전거, 산악 자전거로 바꿔줘 얘가 산까지 탈 수 있는 실력이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책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히 내가 코칭만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안 치고 읽을 거리를 자꾸 주는 어떤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게 나눠가지고 해야 될 걸 지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시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잘 세운다. 마침 제 강의를 다 자녀분과 같이 들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오늘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념을 10분 보겠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공부 잘하는 수능 만점자분들 또는 고2, 고3 분들 보면은 막 분 단위로 계획을 다 세워요. 몇 분부터 몇 분 다 했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차만 보는 거 10분,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 뭐 한 10분, 문제 푸는 거 30분 이렇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때부터 부모님 하실 거 없어요. 점검만 좀 잘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될 때 부모님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의욕이 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앉고 읽는 것에 습관이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엄마랑 약속을 해볼까? 아빠랑 약속을 해볼까? 다 좋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냥 한번 전체로 목차만 한 3번 봤으면 좋겠어.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목차만 자꾸 봐줘. 다 했으면 얘기해. 그럼 우리 5분 쉴 거야. 이게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학생이 엄마의 주방 시계를 자기가 가져와다. 이게 이탈리아로 포모도로인데 토마토 모양의 시계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주방 시계로 25분씩 끊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25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걔는 대학생이니까 뭐 7일론가 그래 이름이. 근데 우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것보다 집중력이 낮겠죠. 그래서 15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집중력은 뭐 해야 높아진다고요? 하나만 할 때 높아져.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목차만 잡고 봐. 15분. 대신 다음에 10분 쉴 거야. 10분 쉬고 10분 동안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하게 놔두고
다 봤어? 그러면은 목차 뒤에 물음표 한번 쳐볼까? 거기에 대한 답만 한번 찾아볼래? 이게 중심 문장 찾는 방법이거든요. 요것만 또 한 15분 해보는 거예요. 또 10분 쉬어요. 이거 하고 나서 근데 시계로 난 좀 재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면 또 뭐 한다? 문제집 한번 20분 동안 풀어볼까? 이렇게 내가 코칭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부모의 또 훌륭한 실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서히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공부 루틴을 만드는 어떤 요소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이가 15분 정도밖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상담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앉으면 막 서너 시간 공부를 하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이런 개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PT 받으러 가거나 헬스장 갈 때 처음에 가자마자 뭐 역기를 막 뭐 100kg짜리 막 하나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죽죠. 팔이 부러지겠죠. 서서히 늘려나가는 거다. 뇌라는 것도 몸의 일부고 사고하는 것도 근력이 붙어야 돼요. 사고의 근력을 키우고 그걸 코칭해 우리 아이의 PT 코치가 되는 게 나의 역할인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 15분, 5분 단위로 늘려나가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딱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지 기록을 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5분밖에 공부 집중을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15분의 순도 높은 집중력을 끌어내게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15분 하고 보충하고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3, 4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배터리 날아가 버리죠. 방전돼 버리잖아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배터리 교체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만 잘 해주면 되잖아요. 15분 공부시키고 10분 충전시키고 15분 공부시키고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 공부 잘하고 집중 잘하시는 분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유럽의 성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성이 보면은 엄청 크게 막 언덕 위에 있는 게 자세히 잘 보면 벽돌 하나씩 쌓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 엄청 커 보이는 성과들도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집중력 있게, 지속력 있게 사실 공부의 실력은 얼마만큼 반짝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이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되길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팅데이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는 왜 다이어트랑 같은지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뇌의 작용을 통해서 항상 모든 게 일어나는데 이성과 본능이 있어요. 본능.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본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이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공부는 이성적인 걸까요? 본능적인 걸까요? 여기서 본능적이다 대답하시면 글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건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공부하면 몸이 좋아져요? 전혀 아니죠. 공부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성인 수험생, 우리가 좀 나이가 어린 수험생들은 이런 게 없는데 성인 수험생 허리가 다 아파요. 죄다 안경 끼고 눈이 안 좋아져요. 하면 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성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하기 싫은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이게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생의 해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이성의 힘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 먹는 게 본능이 안 먹는 게 본능이에요. 먹는 게 본능이죠. 다이어트 하는 동안 안 먹죠. 본능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때 뭐 어떻게 한다? 눈앞에 콜라나 피자를 두고 다이어트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사실 치팅데이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이성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시키고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일단 주변이 진짜 깔끔해야 돼요. 청소를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침대방에서 공부시키는 게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부해서 도망치면 침대고 도망치면 컴퓨터 있는 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 컴퓨터로 변호사님 공부하는데 무슨 그런 옛날풍 쌍팔년도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적어도 컴퓨터는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공부용 컴퓨터에는 놀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면 안 돼요. 뭐 거기에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뭐 카톡이 있다든지 뭐 페이스북이 있다든지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상 공부는 끝이에요. 애는 공부를 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람이 언제 울리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통제돼서 공부를 위한 컴퓨터랑 노는 용도의 어떤 다른 수단, 뭐 스마트폰으로 놀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구별돼야 된다.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눈앞에 피자나 콜라를 두고 다이어트 하는 것과 같다. 아시겠죠? 대신 평소에 통제를 했으면 한 번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치팅데이의 개념이 있는 거라는 거. 내가 뭔가 목표한 걸 다 했을 때는 깔끔하게 하루를 놀 수 있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든 만화를 보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든 그거는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이어트 한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3가지 정도 공부에 관한 중요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코칭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꿈을 자녀의 꿈에 투영시키지 마시고 내가 필드 플레이어로서 시범을 못 보인다면 훌륭한 코치가 되겠다. 공부법을 내가 마스터해야 자녀의 인생에 정말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서브를 해줄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